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은색달입니다. 오늘은 조금 도발적일 수 있는 얘기로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꼭 두껍고 어려운 책이 우리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핵심만 남기고 이렇게 얇게 쳐낸 책들이 우리 일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런 책 3권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글쓰기, 철학, 그리고 세계사와 관련된 책들인데요. 이 책들의 공통점은 읽고 나서 우리가 뭔가 써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되게 얇은 책이다 라는 점이 있거든요. 어떤 책들인지 궁금하실 텐데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글을 써서 에세이를 써서 브런치에 올릴 때가 있거든요. 제가 글을 막 엄청 잘 쓰는 건 아니지만 나름 브런치 한 번에 통과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가 글을 쓸 때 정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책이 3권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호덕님의 우리 글 바로 쓰기, 두 번째는 기자의 글쓰기,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일기를 에세이로 바꾸는 방법,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이유미 작가님의 책인데요. 그 트렌디한 셀렉트 샵으로 되게 유명하죠. 29cm의 총괄 카피라이터 출신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 어떤 브랜드를 읽어온 분이 알려주는 글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힘은 목차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이 목차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될까 모르겠는데 약간 좀 만만해 보이는 목차였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나쁜 뜻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되게 좋은 뜻이었어요. 뭐냐면 뭔가 나도 할 수 있겠다. 진짜 나 말고 이런 고민들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일종의 동질감, 유대감 같은 게 생기는 만만함, 좀 편안함 같은 게 생기는 목차였어요. 특히 이 Q&A 파트가 있는데 그 Q&A 파트에 나온 질문들을 보면은 공감 폭발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에세이를 쓰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런 원초적인 질문부터 새벽 감성에서 벗어나 세련된 글을 쓰고 싶어요 같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Q&A 파트 외에도 일기와 에세이의 차이점, 그리고 글감을 찾는 방법, 글을 쓸 때 태도,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요. 글을 한번 써보고자 하는 분들, 아니면 이제 막 글쓰기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걱정하고 고민해 봤을 만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이 책에 아주 잘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글쓰기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좀 재능이 있어야만 글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책은 제 그런 마음의 허들을 조금 낮게 만들어준 책입니다. 물론 이게 글쓰기가 쉽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제 글을 몇 번 써봤지만 진짜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글쓰기라는 걸 어렵지 않게 느껴지게 하면서 일종의 안도감, 그리고 도전 의식 같은 걸 불러일으킨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이 막 굉장히 기발하거나 다른 데서 알려준 적이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방법, 노하우를 소개하는 책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나온 그 작가님의 어떤 솔루션이 굉장히 명쾌하고 짧고 확실합니다. 이 책에서 작가님은 한 주제당 거의 2-3페이지 정도만 할애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필요한 이야기만 깔끔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건 이 책의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빠르게 읽고 실전에 바로바로 투입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핵심만 말한다고 해서 되게 무뚝뚝하게 아주 불친절하게 이야기하는 책도 아닙니다. 그 짧은 이야기 안에도 뭔가 친절함, 그리고 따뜻함 같은 것이 좀 배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호하다기보다 명확하게 말하는 글쓰기 선생님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핸드폰 메모장에 저장해둔 문장이 있어요. 이게 글쓰기 할 때 도움이 되는 문장이기도 한데 일상생활 할 때, 유튜브 할 때 이럴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문장이거든요. 내일 더 잘 쓰면 돼요. 이 짧은 문장 안에 수고했다는 칭찬, 그리고 더 나아질 거라는 위로, 꾸준히 하라는 조언,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말고도 이 책에는 글쓰기에 도움되는 그런 어떤 조언들, 좋은 문장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해보고 싶다, 특히 에세이를 좀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으로 조금 핵심만 빠르게 파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거 조카들 사줘야겠다, 이 생각이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출판사에 협찬을 받아서 읽은 책인데요. 제가 협찬 받았다고 해서 칭찬만 하지 않는 거 아실 겁니다. 저는 싫으면 싫다고 해요. 그리고 협찬 제의가 들어와도 책이 좀 이상하면 소개도 안 하는 그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싸구려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책은 제가 읽어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조카들 꼭 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괜찮은 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의 제목이 참 좋다기보다 약간 명확하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딱 필요할 때 쓸만한 철학만 아주 짧고 간단하고 쉽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시면은 이 책이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린 제 의도를 아마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상황을 먼저 던지고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철학자의 한마디가 나온 다음에 그 아포리즘을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순간에 철학자의 한마디, 어떤 한 개념을 빌려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놀란 지점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놀란 지점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란 부분인데요. 대체로 이런 책들 보면 한 챕터가 끝날 때 작가님이 그 챕터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근데 이 책은 요약이 아니라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좋았어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직접 철학적 사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 되게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게 혼자가 편한데 왜 조별과제를 해야 하나, 뭐 이런 챕터였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질문이 진짜 좋았습니다. 뭐였냐면, 같은 팀의 팀원을 경쟁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협력자로 볼 것이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조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타인의 성공을 나의 성공처럼 느낄 수 있냐,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 되는데, 이게 그 데이비드 휴메의 도덕적 감정론, 이것과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철학 사상을 그냥 아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해보고 내 스스로 판단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철학책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자문자답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런 질문과 대답이 모여서 나만의 개인적인 철학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이 그런 기회를 독자들한테 제공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놀란 건, 이건 정말 의외라서 놀랐는데,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이 김영철 교수님이라고 해요. 찾아보니까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밈을 되게 잘 사용하십니다. 원형적 사고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그룹에 빌런이 없다면 당신이 빌런이다. 그만큼 이 책은 막 어렵고 딱딱하게 쓰인 책이 아니라 정말 편하고 정말 친근하게 쓰인 책이에요. 세 번째는 그냥 저만 놀란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학교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수능, 조별과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책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완독하자마자 조카들 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책이 정말 학생들만을 위한 책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책이 뭐 다른 철학책들에 비해 철학 사상을 캐주얼하게 그리고 아주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언제 그 말을 했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한 말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철학의 쓸모라는 면을 보고서 이 책을 보면은 이 책은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철학에 되게 조예가 깊으신 분들 혹은 뭐 철학책을 되게 많이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이 책이 그렇게까지 유용하지 않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번째로 저를 놀라게 한 건 뭐 놀란 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냐면은 이 책 표지가 별로여서 놀랐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책 살 때 책 표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의 표지는 솔직히 좀 구매욕이 막 일 것 같지는 않은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르는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뭐 개인적인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프롤로그에 나온 이 작가님의 한 문장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문장이 우리 일상에서 철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장 소개해 드리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소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서 그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 책이 2009년에 출간이 됐는데요. 그 이후로 이것보다 짧은 역사책이 나왔는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책은 300페이지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유명한 역사학자 존 허스트인데요. 이분이 이 300페이지 안에 말 그대로 세계사를 우겨 넣어 놨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조금 재밌거든요. 이분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교수로 재직하실 때 학교 학생들이 세계사를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읽을만 하게 최대한 단순하게 역사책을 써보자 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의 핵심 그리고 특장점은 뭐 뻔합니다. 짧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짧냐면 제가 아까 300페이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 책의 총 분량이고 세계사를 다룬 분량은 7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이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말이 돼?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그 어려운 걸 존 허스트가 해냈습니다. 작가는 유럽 전체의 역사를 세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서 설명하는데요. 그 세 가지 요소는 고대 그리스 로마, 그리고 기독교, 게르만 문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합되는지를 일종의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서 이걸로 고대, 중세, 르네상스, 근대를 다 설명해 버립니다. 그 사이에 무슨 왕, 그리고 뭐 외우기 어려운 나라 이름, 그리고 뭐 이름 모를 전쟁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단순하게 유럽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흐름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유럽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등산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헬리콥터 타고 그냥 쭉 보면서 정상에 딱 도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산에 막 어려운 이름들의 나무가 있는데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유럽이란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역사를 빠르게 훑어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지식이 쌓인다는 느낌보다 그냥 흐름과 맥락을 알게 된다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뭐 이거 외우잖아요. 세종태세 문단세 예성연종 임명선 이거 안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뭐 조선의 역사를 다 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흐름과 맥락을 통해서 아 맞아 그 시기에는 어땠고 이 시기에는 어땠고 이걸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이 책이 우리한테 그렇게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흐름과 맥락을 알게 해주는 어떤 틀을 제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역사의 주요 지점을 조금 자세히 설명하고요. 마지막에는 세계를 뒤흔든 두 가지 사건, 산업혁명과 세계대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책은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단 291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성비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극강의 효율을 자랑하는 그런 책, 세계사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도 아쉬운 점은 물론 있습니다. 이 책의 한국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세계사이지만 원제는 The Shortest History of Europe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책 안에는 정말 뭐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얘기 하나도 없이 유럽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의 역사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민감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이 책에는 식민지에 관련된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 어두운 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실 때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걸 조금 인식하시고 읽으시면 이 책을 훨씬 더 잘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다 읽는다고 해서 뭐 유럽의 역사를 빠삭하게 아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걸 다 읽었지만 솔직히 아는 거 별로 없습니다. 까먹은 것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책이 유럽의 역사를 조금 관심 있게 들여다보게 해주는 어떤 좋은 진입로 같은 책이다라고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이 책으로 유럽의 흐름을 좀 알아보신 다음에 그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른 책 아니면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깊게 파악해 나가시다 보면 아마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원하시는 만큼의 지식을 쌓아 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 3권이 뭐 우리 일상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갈 때 분명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지점을 갖고 있는 그런 책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책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혹은 어떤 책이 가장 필요한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고 책에 대한 내용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십시오.